그의 마음은 늘 이곳에 있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 그의 고향 마제마을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자 잠들어 있는 곳도 마제마을입니다. 조선 최고의 대학자, 위대한 천재. 하지만 평탄하지 않았던 삶. 청렴이 그냥 되느냐. 평소에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청렴하게 되는 거지. 정균홍 선생. 바로 위 형님이 사형을 당하고 형수가 종이 되고 또 둘째 형도 또 유배를 가게 되고 청년 시기에 공학적인 업적으로 불꽃처럼 튀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튀어오른 열정은 유배지에서 다시 다져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할 만한 유용한 우리 민족의 자산을 얻었다. 비극적인 운명에 굴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간 개혁주의자 다산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 최고의 대학자, 위대한 사상가, 최고의 개혁가로 불린 다산 정약용 선생. 그가 바꾸고자 했던, 또 이루고자 했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경기 천년에서는 200년이 지난 현재 시대를 앞서갔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발자취를 찾아가 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머리 남쪽에 위치한 마제마을. 마제라는 이름은 마을 앞 철마산에서 무쇠로 만든 말이 나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이룬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정약용이 사랑한 고향 마제마을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면서 다산에게 반해 22년 전 이곳 마제마을로 이사까지 왔다는 다산문화교육원 김남기 이사장. 그의 안내를 받아 다산 정약용이 살았던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 이름이 여유당이죠. 여유당. 예. 앉으시죠. 여유당. 여유당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유 있게 이렇게 사색하고 네. 책을 읽는 그런 곳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유당은 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에서 따온 것입니다. 노자가 생각하는 도인의 모습. 그게 이제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네. 머뭇거릴 여예요. 네. 머뭇거리고. 머뭇거린다. 예. 그리고 둘째로 망설일 유입니다. 망설일 유. 예. 머뭇거리고 망설인다. 그렇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네. 결국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깊이 있게 사색하고,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잠시 더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라. 뭐 이런. 내가 또 성격이 이런 바른 것을 옳다고 하고 타협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네네. 이렇게 내가 머뭇거리고 망설이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집으로 하겠다.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고 싶었던 거죠. 네. 네. 다산 정약용의 생가로 알려진 여유당. 하지만 사실 이곳은 벼슬에서 은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마련한 집입니다.
안채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집이 작았습니다. 지금의 여유당은 1925년 을충년 대홍수에 물에 떠내려가 1986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실제 여유당은 이보다 더 작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요 예, 보면 어쨌든 정약용 선생님 집안 자체가 명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대부 집안이고.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초라한 것 같아서. 아 물론 다시 지어지고 그 전에는 더 작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좀 상당히 그 검소한 선비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네. 뭐 정약용의 집안은 8대 옥당이라 불린 명문가였습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만 될 수 있다는 홍문관 관리를 8대 연속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조, 증조, 조부 3대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진주 목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내가 농사지로 돌아와서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아명이 귀농이에요. 그 태어났을 때 부르는 그 이름을 귀농이에요. 그게? 귀농이라고 글자 그대로 내가 농사지로 돌아와서 네, 낳은 네.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아. 귀농이라고 불렸다. 이것도 재미있는 이름. 네. 네. 정귀농 선생.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4살 때 네. 한자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7살 때 시를 지었어요. 생각이 아주 참 기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수리에도 밝고 어허. 앞으로 상당히 크게 될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렇습니다. 7살에. 조선시대 엄친아 정약용이 고향에서 특히 좋아했던 곳, 젊은 시절 즐겨 찾던 곳이 있으니 바로 운길산 중턱에 자리 잡은 수종사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수종사. 아주 가파른 계단길을 1시간가량 올라가야 마침내 수종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다산 나오면 네. 띄워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야. 어린 시절의 꿈과 아이고. 추억이 담겨 있는 자리니까. 네. 야, 부처님 뵈러 가는 길이 네. 쉽지가 않네요. 네. 오, 아유, 14살 때부터 정약용이 즐겨 찾았다는 수종사. 유학자이자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스님들과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정약용이 특히 수종사를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슴이 탁 트이는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이야, 네. 아니 힘들여서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아이고, 아주 이렇게 보상을 해주네. 네. 이 경치가. 경치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야, 이거 뭐. 수종사 앞마당에 서면 보이는 수려한 풍광에 찬탄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 경치 때문에 정약용은 수종사에서 지낸 시간을 군자유삼락에 비교할 만큼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산 선생님 여기 올라올 때 그냥 숨은 엄청 찼겠지만 네. 올라오셔서 이 맛에 여기 계셨겠구만. 네, 그래서 아. 누구라도 이 경치를 보면 반해서 또 몇 번이라도 힘든 곳은 각오하고 네.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네. 요게 북한강이죠. 예, 지금? 북한강이고 네. 저쪽에서 또 저쪽이 남한강 남한강이고. 만나서 저기가 두물머리, 예, 둘머리에서 양수리. 예, 그래서 한강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 다음에 우리 네. 다산 선생 생가가
네, 저쪽이죠. 저기 쏙 튀어나온 데 저기 있는데 네, 어딘가요? 네, 네. 네. 한눈에 다 보이네 여기. 야, 여기 다산 선생이 여기 올라오셔서 이 밑에 내려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산 선생님은 이 강이라는 게 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강을 따라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은 그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이렇게 묘소가 있는 충주에 그 부모님의 그 선산이 충주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강을 보면서 저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참 그리운 부모님이나 조상을 뵐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네네. 또 강을 따라 이제 한강 쪽으로 가면은 또 네. 서울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에 가서 또 청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서울에 대한 이 기대 또 야심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강을 보는 이 다산에 있어서 이 강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또 자기 호도 열수라고 이렇게 할 만큼 이 한강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달랐고 이 고향에 대한 사랑이 아주 두드러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정약용이 이곳 수종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생전 수종사에 관한 여러 편의 시를 지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엄친아 정약용. 그는 불과 22살 나이에 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면서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정약용은 눈에 띄는 수재였고 임금 정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천재학자 다산 정약용. 하지만 천재도 그 천재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야 그 빛을 발하는 법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천재성을 알아본 사람, 바로 정조대왕이었습니다. 이 정조대왕은 다산이 성균관 유생 시절부터 그 총애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똑같았던 두 사람이 이루어낸 그 위대한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와 다산의 만남은 어진 임금과 슬기로운 신하의 만남을 뜻하는 풍운지회였습니다. 정조는 1776년 왕의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에서는 37살 이하 문신 중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초계 문신이라 하여 교육했는데요. 정약용 역시 초계 문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28 나이에 대과에 급제해 초계 문신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초계 문신들은 정조가 직접 출제하고 채점까지 하는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의 답안은 늘 정조를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정조 임금은 규장각이라는 학술 연구기관을 만들고 초계문신이라는 유능한 젊고 아주 유능한 학술 그런 연구기관을 만듭니다. 거기서 매월 정조 임금 직접 시험을 주제하에 치르는데 그것을 친시라고 합니다. 친시. 인재 등용 방법을 묻는 주제에 정약용은 5가지 세를 비유해 답했습니다. 재상이 사람을 추천하는 방법, 천자가 사람을 쓰는 방법 등을 서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재주가 있으니 그에 맞춰 쓰는 것이 좋겠다는 답안을 냈습니다. 이처럼 정조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정약용은 홍문관 교리, 병조 참의, 형조 참의 등을 역임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정조가 이제 신하들한테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최재궁 이후에 나는 이가완을 정승으로 할 것이고 이가완 이후에 정약용을 정승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약용, 너는 매우 똑똑하니
내가 하는 이 화성건설을 네가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성건설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정조가 앞으로 해야 할 개혁의 중심 터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화성건설을 이렇게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를 마련한다는 것이었거든요. 1794년 2월 정조의 특명으로 정약용은 둘레 5.4km에 달하는 수원 화성 축조에 참여합니다. 이 방대한 공사가 2년 9개월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데는 정약용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약용은 거중기, 농로 등의 기계를 만들어 성을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경비 4만 량을 절약하고 공사 기간을 7년이나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떻게 이런 기계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조는 서양 기술을 소개한 책 기기도서를 정약용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기기도설에는 쇠와 구리, 나사를 이용해 만든 톱니바퀴가 실려 있어 당시 조선의 기술로는 제작이 불가능했습니다. 정약용은 기기도서를 참조했지만 그와는 완전히 다른 조선의 여건에 맞는 조선식 거중기를 고안했습니다. 거중기는 흔히 수원 화성을 쌓는 축성 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다, 형태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수원 화성의 공사 구간이 5.4km였습니다. 그러니까 5.4km의 성벽을 빨리 쌓으려면 거중기 수십 대 또는 수백 대가 필요하겠죠. 근데 단 한 대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단 한 대만 쓰였기 때문에 성벽을 직접 쌓는 용도로 쓰인 것 같지는 않고 수레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그런 지게차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그동안 거중기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화성성역의궤라는 정부가 낸 백서죠. 그쪽 안에 거중기는 운반 도구 시스템을 쓰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정약용은 거중기 외에 또 다른 기계들도 만들었습니다. 바퀴가 잘 부러져 짐을 싣기 어려웠던 기존 수레의 단점을 보완해 설계한 유형거는 화성 축성 시 열대가 투입되어 일반 수레 2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또 오늘날의 크레인과 같은 농로 2개를 만들어 화성 축성 때 높은 성벽을 쌓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정약용이 고안한 이러한 기계들 덕분에 성을 쌓는데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신이었지만 성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 조선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계들을 고안한 정약용. 그의 과학적 재능이 발휘된 곳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에 해마다 행차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룡원을 수원으로 이장했기 때문입니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여 대소신료와 군사를 이끌고 대규모 원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원행을 기록한 그림이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로 경기감사가 앞에 서고 채제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차도에는 모두 1779명의 인물과 779마리의 마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수원을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때문에 정약용은 단 36척의 배를 이용한
배다리를 설계했는데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과 말이 건너야 하는 배다리,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전에 배다리를 만드는 방식은 5, 600척을 다 모아서 촘촘하게 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배는 다 어디서 올까요? 백성들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배다리를 건설한 건데, 정조 때 배다리는 정약용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6척의 큰 배, 세금을 나르는 조은선의 배를 통일시켜서 나열하고 배와 배 사이에 목재, 볼을 얹어서 오는 날 거덕교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현대 공학적 관점에서도 아주 탁월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배다리는 36척 배를 서로 엇갈리게 놓고 그 위에 가로목과 세로목을 연결한 후 칡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배 위에 판자를 덧씌우고 흙과 잔디로 포장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조 때의 한강 배다리입니다. 자, 배다리를 보시면 이 배 앞뒤에 이렇게 닻을 내려놓고 있죠. 근데 닻을 내려놓은 것만으로 배가 고정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배다리는 오늘날의 거덕교라고 해서 볼을 활용한 다리입니다. 조은선 사이에 볼을 얹는 방식인데, 조은선 가운데는 강하게 묶습니다. 강하게 결합을 하고요. 배와 배 사이는 느슨하게 결합을 해서 이 배 출렁거리는 그 힘이 느슨한 곳으로 분산되도록 이렇게 나름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다리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끝까지 동시에 인원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중이 동시에 걸리지 않고 처음에는 앞부분부터 걸리다가 가운데에 이어서 끝까지 2,000명이 서서히 무게중심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시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하게 짓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 다산의 배다리는 오늘날 현대 교량공학에 해당되는 수준의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배다리에는 정조의 깊은 효심과 정약용의 뛰어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산은 또 이게 여기 살았기 때문에 서울 갈 때 수시로 이렇게 배를 또 많이 타고 이동을 하고 했으니까 다산은 또 다른 데보다도 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그렇구나. 어떻게 본인이 배를 타고 많이 예, 다녔으니까. 다녔으니까 그 배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도 있고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배다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다산 선생님. 예, 아이디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되게 창의적이신 분이라서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져도 그걸 잘 수행해냈으니까 정조로서는 참 그 똑똑한 그 참모를 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는 다산에 있어서 또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후원자이면서 계속 키우려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 멘토이자 정치적 후원자였던 정조. 수원 화성과 배다리 건설의 성공은 정조와 정약용이 이루어낸 개혁적 실학 정신의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꿈꾸는 세상에 다가가는 듯 했으나 그들의 꿈은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1800년 6월 정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백성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자 했던 정조와 정약용. 그러기에 정약용에게 정조의 죽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정조를 떠나보내는 날을 정약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산 선생이 쓴 자찬 묘지명에 보게 되면 정조가 자신한테 이제 그 6월 1일 날 사람을 보내서 7월 1일부터 조정에 출근하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날 받았던 소식은 정조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다산이 그 글에 보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하죠.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종조가 죽었는데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 이상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뭘 필요하겠어요. 딱 그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심정을 이제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자신들에게 화란이 닥칠 것, 그러니까 엄청난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이었죠. 정조가 승하하자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는 11살에 즉위한 순조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렴청정을 합니다. 이때 정순왕후는 정조 치세에서 보호받았던 남인들 중 상당수를 천주학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숙청하는데 신유박해입니다. 정약용 가문에도 화살이 향했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처형되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그리고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됩니다. 겨우 죽음을 모면한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멀어졌습니다. 이후 죽는 날까지 형제는 만나지 못합니다. 1801년 11월 정약용의 나이 겨우 40. 머나먼 강진 땅 초당에 파묻혀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유배지인 강진에 도착했지만 누구 하나 받아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주막 골방과 암자, 제자집 등을 거쳐 강진에 온 지 8년 만에 이곳 다산 초당에 정착해 10년을 보냅니다. 연못 가운데 조그만 산처럼 쌓아놓은 연지 석가산, 그리고 직접 수맥을 찾아 차를 끓이던 약수인, 약천 등에서 다산의 유배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차나무가 많은 뒷산 이름을 따 다산초당이라 불린 집. 이곳에서 정약용은 절망한 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참담한 유배기를 그는 오히려 학문적으로 알찬 결실을 맺는 수학기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503권에 달하는 저서 대부분을 유배지 강진에서 저술했습니다. 이 같은 방대한 저술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외가 덕이 컸습니다. 외가인 해남 윤씨 종택인 노구당에는 수천 권에 이르는 책이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다산이 그 많은 책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노구당을 드나들며 그곳의 서적들을 탐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까운 데 있는 해남윤씨, 지금은 이제 노구당이라고 종갓집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집의 자체는 그 전라도 지방의 하나의 큰 종합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저술들을 마음대로 봤을 뿐만 아니고 이분은 스승 제자 또는 수많은 편지 등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필사 내지는 원본을 구독해서 심지어는 중국책까지 구독을 해서 보문을 해서 다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특정한 분야에 머물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식견을 표할 수 있었던 거죠. 노구당은 조선시대 시조 시인으로 유명한 보산 윤선도가 살았고 그의 증손자인 화가 윤두서가 살았던 집입니다. 윤두서가 바로 정약용의 외증조부였습니다.
다산이 503권이나 되는 책을 유배지 강진에서 저술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배지에서 다산과 함께했던 제자들, 다산 학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은 다양한 계층의 제자 20명을 두었는데요. 다산의 저술 작업에는 그의 제자들의 도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집필하기 전에 제자를 비롯한 연구진과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뒤에 초벌 연구를 진행하고 집필합니다. 그 뒤에 최종적인, 요즘 말하면 교열, 이런 부분들을 다산 선생님이 직접 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끼워 넣으라는 뜻입니다. 이쪽에다. 이 부분을 여기다 끼워 넣어라.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다산 선생이 직접 수정 보완할 부분을 쓴 것이고, 이 부분은 바로 끼워 넣은 그런 교정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가지는 큰 특징은 이른바 다산 학파 또는 학단이 공동 연구를 하고 다산의 지휘하에 집필한 뒤에 최종 조정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토록 많은 책을 다산 혼자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산의 저술은 유배지 제자들과 함께한 결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산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쓸 수 있었던 힘, 그 역시 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저서가 무려 182책 503권, 이를 모아놓은 문집이 여유당 전집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당시 자신의 저서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책 안에 다산 선생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100년 후에나 돼서야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실제로 다산 선생이 썼던 뭐 탕론이라든가 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탁월한 민주주의 혁명사상이거든요. 정의롭지 못하거나 군주가 군주다운 자질이 없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선양이라고 하는 제도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직접, 오늘로 치게 되면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군주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탕론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니 200년 전에 그 전근대 봉건제 사회에서 이런 혁명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세상에 공개되기를 이제 원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겠죠. 왜? 이것이 공개되면 다산의 후손들이 다 멸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이제 100년이 지난 뒤에 분명히 세상은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그때 공개되기를 희망을 했고 또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월이 흘러 정약용에 대해 연구한 이들이 있으니 정인보와 안재홍입니다. 이들은 정약용의 저술을 교열하고 총정리해 여유당 전서를 출간했습니다. 정약용의 예언처럼 그의 책들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00권이나 되는 다산 선생의 저서들, 그 속에는 다산 선생이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산이 꿈꾸었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산 선생의 대표작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분야를 총망라한 방대한 작품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면 흠흠신서, 목민심서, 경세유표일 것입니다. 44권 15책으로 이루어진 경세유표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개혁안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정약용은 토지개혁 방안으로 정전제를 주장합니다. 당시 조선은 토지를 절대 면적이 아닌 곡식의 수확량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때문에 주먹구구식 세금 징수로 백성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반면 정전제는 토지를 구등분하여 8개의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1개의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해 국가에 세금으로 바친다는 내용입니다. 48권 16책으로 이루어진 목민심서는 지방관리의 행동지침서입니다. 이 책 속에는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노처녀, 노총각의 결혼, 그리고 돈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와 호라비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무려 200년 전 재혼을 권장한 것이니 가히 파격적이라 하겠습니다. 30권 10책으로 이루어진 흠흠신서는 형법서입니다. 이 책은 법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정약용은 형조차미를 지내기도 했고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흠흠신서를 저술했습니다. 종조가 그 즉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만든 법이 흠율전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 흠율전칙은 죄수들이 망정, 죄수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죄에 대한 대가는 죄에 대한 대가이고, 감옥 안에서의 인권은 또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일마다 한 번씩 감옥 안에는 볕단을 새로 갈아줘야 된다. 절대 목에 칼을 차서는 안 된다. 음식을 청결하게 해줘야 된다. 막 이런 죄수들에 대한 기본 인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산이 흠흠신서를 쓰는데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다산 정약용의 저술 영역은 한계가 없는 듯합니다. 마과회통이라는 의학서까지 펴냈습니다. 홍역치료법을 기록한 책 마과회통. 이 책을 저술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슬하에 9남매를 두었는데 그중 6명의 자녀를 천연두로 잃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홍역치료법 책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수많은 책들을 저술했지만 다산은 늘 고향 마제마을을 그리워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의 풍경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유배지에서의 생활, 그런 만큼 가족들에 대한 다산의 마음은 그리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긴 세월 함께 있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다산은 늘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다산의 마음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문이 망했으니 출세에 구애받지 말고 진정한 학문을 하여 인격적 완성을 이루라고 하는 동료 속에는
아버지 다산의 애틋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항상 내가 재산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은 두자를 준다. 두자? 그게 하나가 근이고 네. 하나가 검이다. 근검? 근과 검. 이야, 진짜. 근과 검이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물려줄 건 근과 검이다. 아니, 저는 자식들한테 근과 검을 준다. 이야, 이 참. 두 글자를 준다. 이게 하피첩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피첩이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저 이제- 치마폭에 쓴. 지금 그 민속박물관에 네네네네. 소장돼 있죠. 그것도 저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보내온 치마를 네, 그러니까 네. 빛바랜 치마죠. 빛바랜 네, 네. 치마. 다산은 부인 홍 씨가 유배지로 보낸 시집올 때 입었던 빛바랜 치마를 잘라 두 아들에게 서첩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집가는 딸에게는 시와 함께 매조도를 그려주었는데요. 비록 유배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 부정 이걸 이제 느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이 하피첩이라고 볼 수 있죠. 강진에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1818년 정약용은 57의 나이로 마침내 고향 마제마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8년을 마제마을에서 살다 75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가족에 대한 정이 남달랐던 다산은 1836년 2월 22일 부인 풍산홍 씨와의 60번째 결혼 기념일인 회혼일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회근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가범택, 부가범택이요? 부가범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 부가범택이라는 것은 다산이 이렇게 배에다가 조그마한 배에다가 그 방을 꾸미고 또 낚시나 또 그 그물 또 이렇게 챙기고 네, 또 네. 거기서 고기도 낚아서 이제 거기도 어. 이제 생선 또 해도 해 먹고 거기 잠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놀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유배를 가게 돼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집처럼 꾸며갖고 네.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배 타고 유람하고 그렇죠. 뭐 이러는 오리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놀고 싶어하는 요즘 말로 상당히 낭만적인 네, 네. 그런 면모도 다산의 중요한 면모 중에 하나인데. 강물을 보니까요. 네. 꼭 마치 그런 배에 다산 선생이 타주고 네. 이렇게 요요하게 흘러갈 때 이 주변을 보는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조금 뭔가 이 느낌은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세상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으시죠? 진짜로. 절망 속에서도 행복을 찾았던 다산. 그에게서 행복을 배우고 싶어집니다. 내년이 이제 경기 1000년, 또 내년이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 이것은 그 경기도나 혹은 다산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제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산 선생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생각들, 저술들이 단순하게 조선시대 그 시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산의 생각과 사상 그 부분들은 앞으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또 동아시아의 평화, 또 각각 개인들에 대한 인권의 활성화,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도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대중화하게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강물을 바라보면 은빛 물결이 출렁입니다. 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 다산을 떠올려 봅니다. 그가 품었던 꿈과 희망. 다산이 꿈꾼 세상. 그것은 지금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